지금부터 네,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었던,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올해 조그맣게 그 고추 하우스를 300평 심어봤습니다. 지난해 콩 심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심었는데 물을 일제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우스 가서 열어봤고 그렇게 했는데 고추가 양쪽 드나들었는데 조금 달렸는데 가운데로 10m 정도 그냥 있어요. 그래도 워낙 낮이 뜨거워서 죽길래 어제 물을 조금 줘봤어요. 어제 한번 처음. 그래서 그런 현상인데 내년에는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 식물은 스스로가 제일 먼저 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씨가 하나, 만약에 씨알이 하나가 여러분들 생각, 자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씨 한 알이 건조한 데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건조하게 떨어지면 씨가 발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우연히 비가 왔어요. 싹이 텄어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바위 위에서 사는 형태로 자기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우스 속에서 건조한 형태에서 일정 기간, 제가 어떤 기간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전에 앞서서 너무 악조건이에요.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만 실험을 할 때 보면은 묘목을 이렇게 딱 그 모판에다 놔놓고 물을 줘가면서 끌어당긴 놈하고 너 처음부터 나 몰라 너 처음 본 놈이야 이런 식으로 나 몰라 하게 되면 회생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라도 한번 주고 묘목을 심어놓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물 한 방울도 없어도 사는 애로 자기 스스로 바꿔가야 돼. 근데 저 가운데 쪽에서는 물을 안 줘야 돼 맞는데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너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사막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고 맞습니다.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였냐면은 발화를 해서 어느 계기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수분도 있어야 되고 영양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유대해서 니끼리 알아서 살아. 그러면 식물은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지어는 비 한 방울 안 넣치는 너무 폐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자랄 수 있고요. 비 한 방울 안 넣습니다. 또 어떤 애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거 아닌데 장가게라고 해갖고 이번에 한번 갔다 왔어요. 중국의 장가게. 장가게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혹시 다녀오신 분들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여식이라는데 자연의 경의를 나타내요. 근데 거기가요 신기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석회암지대라는 것이에요. 석회암지대는 어디냐면 pH라고 그러죠. 우리가 산도라고 그러죠. 8 내지 9를 기록합니다. 적은 데는 7일에서 8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산성이죠. 강산성이라는 그러면 강산성 좋아하는 애들만 살아야 돼요. 근데 소나무는 어쨌든 pH 3에서 4 정도 사는 애들이 좋아하는 강산성에 사는 애들이 소나무입니다. 그 밑에 사는 게 산성을 좋아하는 게 철쭉류라고 합니다. 진달래라도 철쭉이라도 이런 것들이 다 사는 건데 그래갖고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해서 산성에 강한 식물, 알칼리성에 강한 식물 이렇게 배웠는데 신기한 게 어찌냐면 장가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부터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깜짝 놀란 것은 뭐였냐면 장가게 석회암 지대 바위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 중에 소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 배운 거하고 틀리네. 3년에 살아야 되려면 7, 8, 9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데서 강알칼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뭐 배운 게 배운 거 아니고 뭣도 아닌가? 그게 바로 저는 결론을 두 가지로 얻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식물이 적응하려는 적응 광범위성이라고 합니다. 어디다든지 내가 살아야겠다는 건데 살아가는 것은 뭐였냐면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생존 본능입니다. 도통
3 내지 4에서 잘 자라는 것은 뭐냐면 효율 본능이랍니다. 효율적으로 살아가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7, 8에다 내놓으면 내가 죽어야 절대 못 죽어.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저 양양이나 정서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 전부 다 석회암지 됩니다. 그런 데는 소나무 안 커야 돼. 이론적으로 보면 다른 식물만 다 커야 돼요. 근데 거기도 소나무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을 왜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안 봤은 게 그런 이론을 만들었을까요? 소나무는 pH 몇에서 절대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왜 연작장애고 뭐고 그런 거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연작장애가 있다면 그 식물은 자기 밑에서 그 식물 자손은 절대 못 자라게 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연작장애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걸,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연작장애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염류장애, 특수 미량요새 결핍장애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네. 지금 이제 자두농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두농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두농원요? 예. 지금 뭐 묘목은 아시다시피 다 이제 벽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에서 키운다고 할 때 물을 통제하는 방법이 지금 자두 같은 경우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하우스를 만들어주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뿌리 부분을 덮어주는 것으로도 또 주변에 도랑을 파내는 걸로도 가능할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이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질문일 거예요. 근데 전혀 하우스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고, 안 만들어도 잘 자랍니다. 근데 거기 땅에다가 퇴비를 주면 안 자랍니다. 퇴비를 안 주면 잘 자라요. 우리가 산비탈에 나무들이 안 자랄 것 같아요. 잘 자랍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퇴비를 줄 수 있는 땅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친절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마늘이를 하나 재배를 해보면 경사지 마늘하고 논마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콩을 심어도 경사지 콩하고 밭에서 키우는 콩하고 농콩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양파를 심어도 그렇고. 그게 뭐냐, 수분의 관계입니다. 논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비가 이렇게 오늘처럼 오게 되면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수직 낙하를 하죠. 경사지는 어때요? 수직 낙하는 못 오고 전부 다 90% 이상 흘려버려버려요. 항상 건조 형태로 자라는 거죠. 그 건조 형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게 경사지입니다. 그럼 경사지에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하우스를 만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사지를 유지해서 항상 수직 부족한 상태에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단단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거기서 시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 나름은 확보를 하고 사는 겁니다, 뿌리가.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또 질문. 비닐하우스 물법을 보면은 비닐하우스의 내용 있잖아요. 개선하고 그다음에 수입이잖아요. 수입에 대한 개선, 수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개선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넓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 온실 환초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그때 비닐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던 당시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백색혁명이라고 80년대 아니 시끄러 입었는데, 그때 당시는 뭐냐, 온실이란 게 뭐냐, 따뜻하게 해줘서 겨울 뭐라 하니까 우리가 생산이 적게 되는 것을 갖다 무슨 시기를 갖다 해서 그때적인 소득을 얻고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이란 것은 온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온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면 비를 통제할 수 있고 수분을 통제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뭘 이야기했냐면, 저 남쪽 나라에 사는 애들 잡도 우리나라에 심으면 훨씬 맛있어진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길 것인가? 그걸 바로 비를 피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분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온실이 개념을 사람들의 기본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따뜻하게 해서 빨리 자라게 해서 남이 안 나오는 경기에 출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자가 나는 겁니다. 그 온실이라는 개념을 저는 지금 현재 어떤 가온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뭔 망령제를 어떻게 극복을 내가 의구가 마땅히 생각하는데 그런 걸 극복이 한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온풍도 높고 지금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개념, 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앞으로 저희들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분들 수입은 지금 아까 그 국영아파트에 갔더니 진딧물이라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진딧물이 그런데 지금 하나도 움직이지 않던데 자연적으로 지금 식물이 이겨내가지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죠? 진딧물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드릴게요. 매년 진딧물은 발생합니다. 그것도 한 재배했던 7년차부터 발생했던 것 같아요. 한 3, 4년 됐는데 얘네들 입맛이 이러고 동원가 계속 먹고 사네요. 근데 한 번도 저걸 방제해 본 적이 없어요. 방제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올해 가물어서 그런가 유혈실계 피해가 심각했어요. 심각한 정도가 작물 뭐 어떤 생산력에 주는 것은 영향은 없었고요. 원래가 그 한 나무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나무 전체로 번져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무가 방어를 했다가 강하기 때문에 얘를 또 느려져요. 느려져서 옮겨가는 게 힘들고요. 근데 예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진딧물이 발생하게 되면 구경만 합니다. 원래가 여러분들도 만약에 재배를 시켜야 되면 구경하세요. 구경 오고 야 많이 발생했네 싶은데 뭘 관찰하셔야 되냐면은 거기에다 오는 천적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대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진딧물을 잡아먹는 사진 보여주면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진딧물을 잡아먹는 애들이 첫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당벌레, 애벌레가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냐면 풀잠자리 알들이 풀잠자리들이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풀잠자리 말고도 이렇게 큰 애벌레가 엄청난 식욕으로 자라는데 그건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랬든 저랬든 간에 그 애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거들어줄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진딧물이 많은 부분을 다 따서요 비닐봉지에 담아서 딱 갖다 멀리 버리거나 그대로 비닐봉지 막아버리면 얘네들은 번져서 못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찌냐면은 천적 숫자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다 따버리게 되면 따서 그냥 깎아서 비닐봉지에다 버려두면 진딧물은 몽땅 죽어버리고 천적은 그놈에다 맞춰서 천적 숫자를 늘려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며칠 안에 천적들이 그걸 다 먹어치우고 얘들이 어디 뭘 거뭇가 있을까 고민됩니다. 근데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천적하고 우리 진딧물 속도를 이렇게 봐도 내가 몇 년간 관찰해보니까 절대 천적이 해충을 이기질 못합니다. 따라가지면 번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먹는 거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천적이 요만큼 번식하면 해충은 요만큼 번식해요. 진딧물이나 이런 거. 그걸 갖다가 우리 인간이 끼어들어서 교묘하게 균형을 깨뜨린 겁니다. 어떻게 천적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때 진딧물을 싹 따버리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건 싹 따버리게 되면 천적 숫자가 많은데 진딧물을 싹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워낙에 날씨가 가물게 되면 진딧물이나 응애라든가 이런 게 지연식 속도가 봤는데 우리가 응애 발생은 안 했습니다만은 진딧물이 발생했는데 이런 또 진딧물이나 응애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 장마되면 저절로 소멸됩니다. 날씨가 습해지면 내가 잡지 않아서 소멸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딧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네. 그런데 햄이나 잘 몰라요. 대비를 어쨌다고? 레비하고
가정운영에 이대별 가다가 자유대별 넘어가느냐고 그 얘기해. 자연재배 넘어가는 이야기요? 일반 재배에서 자연재배로? 일반 재배 자연재배로. 저 박사님 잠시만요. 이거 그렇게 보여줄 것 같아서 한 번만 이거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저기도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는 얘기네. 잠시 이제 12분 29초 정도 얘기하시고 시작하시면 좀 쌓일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일반 재배에서 자연 재배에 넘어올 수 있는 이야기요.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이 많이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도 우리 논이 그랬어요. 논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다시 찾아왔거든요. 2,500평 몇 평 되는데. 근데 그분은 수만 평 농사를 짓는 분이라 그냥 뭐예요. 캡이라고는 근처도 안 가고 전부 화학기로 해서 화학기로 끝나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첫째 내가 농사를 지었더니 웬걸 닷성 가까이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수확량이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해주기는 해준 거라고는 내가 미생물 한두 번 해준 거 외에는 뭐 비료 근처도 안 갔는데 그렇고 수확이 많이 나오더라고. 와 이거 대박이네 그랬죠. 다음에 했는데 2년 차에서 얼마큼 수확이 나왔어요. 일반 농사 짓는데 2분의 1도 수확이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모로 검토했는데 제 욕심입니다. 뭔 이야기냐면 볏짚도 내가 안 주니까 니네 여기라도 먹고 살고 계도에서 유기물이라도 많이 형성하면 좋겠다. 저 안 줄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볏짚이라도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볏짚을 다 일일이 썰었습니다. 그 콤바인한테 이야기해서 좀 썰어주시오 해가지고 썰어서 해놨는데 이듬해 수확은 2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안 커요. 이게 뭘까 하다가 다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옆에 사람들이 와서 어이 우리 또 볏짚 좀 묶고 가게 썰지 마서 그래요. 아니 그러시오 좀 집을 묶고 가시오.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묶고 갔는데 다음에 수확량이 확 오르더라고요. 아 얘들이 속 차렸나 보다. 그 3년째 4년째 깜짝 놀랐어요. 한 3, 4년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아 이게 뭔 조합까 그럴 수는 없는데 상식에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걸 최종적인 범위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볏짚입니다. 볏짚을 걷어내니 수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볏짚은 우리가 화학구조상으로 CHO로 구성되어 탄소, 산소, 수소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섬유소라든가 모든 셀룰로스 종류는 얘네들이 사귀려면 뭘 필요로 하냐면 질소를 필요로 한다. 근데 질소를 필요한 것이 식물도 자라면서 질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이 볏짚도 사귀려고 그러면 좋은 말로 사귀려고 하면은 질소를 필요해요. 이 경쟁이 경합관계가 뭐냐면 작물이 크는 경합관계하고 미생물이 번식하는 경합관계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질소를 확보하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무승부가 나더라도 반반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는 안 크고 볏짚은 분의 절반만 되고 이런 식으로 돼. 그렇죠. 대종되면. 이제 그 많은 양, 그 얼마만큼 많은 양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그 밭에서 생산되는 총 양이 100이었다. 그럼 인간이 알곡으로 가져간 게 한 30만 가져갔어요. 볏짚 크고 나머지 뭐 이러고 한 것이 전부 다 탄수화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을 갖다가 이듬해 그게 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30만 가져갔다면 70이 CHO로 남아 있습니다. 걔가 분해되려면 질소를 얼마냐면
완전히 질소가 분해가 되려면 먼저 CHON이 되는데 N이 왜 필요하냐면 미생물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CHON이 있어야 걔네들이 번식을 합니다. 우리가 볏짚뿐만 보리집에도 물 좀 주고 요소 조금 필요하면 팍 썩어본 것이 뭐냐면 질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농사에서는 질소라는 것이 공급하는 게 일반 농사꾼들이 다 알아서 공급해 그런 피해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자연재배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얘네들은 그걸 확보해서 땅속에 있는 질소까지 싹 빨아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볏짚 금꽃멸, 볏짚이 아니라 식물 스스로가 금꽃 미생물에 생산된 질소만도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안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게 그 피해가 계속 누적되게 되면은 엄청난 폐해로 나타나고, 그래서 볏짚하고 오늘 우리 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할 때 볏짚 넣는 그룹과 안 넣는 그룹과 무엇이 어찌고 했는데 아직까지는요 잘 모르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질소분이 땅바닥에 충분하게 되면은 지금 식물이 자라겠지만 충분한 장관하게 된다면은 그런 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질소가 고갈이 되고 식물 스스로가 살아나가야 되게 되면은 볏짚이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이 아니라 아주 악이다. 그래서 제가 볏짚을 걷어내라 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해봤던 모든 실험들을 제끼고 다시 계속 볏짚에서 자기 스스로 실험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입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그러면 일반 농사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냐? 일반 농사에서 다시 자연재배로 가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들이 질소 고갈 현상이 제일 먼저 난다. 영양분 중에서 제일 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질소 고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산입니다. 불용태 인산들이 스스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성장 고단의 폐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제 거 적합수가 다 깨졌네. 분쟁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뭐냐면은 고갈 현상, 질소가 고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자연재배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재배에서는 스스로 질소를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소를 만드는 쪽은 어떤 것이냐? 뿌리를 많이 내려서 그 뿌리 끝에 살고 있는 애들이 근본 미생물이라고 해요. PGPR이라고 하거든요. 플랜트 글로스 프로모팅 말류박테리아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근본 미생물,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받은 만큼 지들이 생산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나보면 일반 농사에서 자연재배를 시켜다 보면 땅속에 있는 질소, 비료가 고갈이 안 됩니다. 고갈이 쉽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거기서 사는 식물들은 타성에 젖어 있고 쉽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7년, 8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식물들이 스스로가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 질소를 빨리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질소의 인산이 대표적인 게 질소의 인산을 빨리 없애주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그러는데 기존에 키우던 작물을 이렇게 전하는 데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가 먹던 버리작물이가 있어갖고 확보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기무라 아키노시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양반이 기적의 사를 썼던 양반이 자기 땅은 원칙적으로 11년이 되겠대요. 걸렸다.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많이 준 만큼 데미지도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토양이 이런 데서 됐다. 지금 3년 차거든요. 그 자연재배. 지 스스로 잘 자라. 작년보다 훨씬 잘 자라. 자기 스스로 자라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다 맞춰서 가는 것이고 내가 해주는 일이라고 여기다 풀 뽑아주는 일 외에는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땅에 처음부터 여기도 원래가 제 거 이야기는 좀 경우에 안 맞습니다만 제가 1990년대 여기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91년도 농사 짓고 땡겨치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10년 전에 다시 2000 몇 년도 2010년 10몇 년도 우리 아들 군대 갈 때인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복숭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한 10년, 10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해서 우리 건 거기다 맞추기는 힘들어요. 걔들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여기 애들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라던데 나무 대부분 심었어요. 십몇 년 만에 아카시아 나무가 꽉 차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발전됐지만 얘네들은 우리 것 경우하고는 맞추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제일 걸림돌은 뭐냐, 기존의 땅속에 남아있는 비료입니다. 그 비료만 없애주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데 훨씬 빠른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분. 태워주는 게 가급적 볏짚을 걷어낸 것보다 좋습니다. 근데 대개는 볏짚을 걷어내야 되는데 못 걷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걸 태워야 되는데 못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부득불 비가 많이 와서 못 걷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태우지를 못합니다. 태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화전농법이 발생했던 것도 전부 다 그게 좋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화전농법 불질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화전농법은 더 좋은 농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농법. 네. 볏짚을 걷어내셨잖아요. 네. 근데 그 노는 경운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경운이라는 것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구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건조하게 만들면은 뿌리의 양을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우아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뿌리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수생식물이에요. 물에서 몸을 담그고 사는 애들은 물 양에 의해서 뿌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을 건조하게 되면 걔들도 뿌리를 많이 만들지만 물에 담겨 있게 되면 제2차적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요소가 발생하냐, 질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해서 뿌리를 많이 만들고 안 만들고로 바뀝니다. 생리적 발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생식물, 배나 이런 같은 경운을 해도 무방하다.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 얇게 경운을 해라. 근데 그 경운을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잡초 관리입니다. 잡초. 제가 경운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게 잡초고, 두 번째로 꼭 해야 되는, 경운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아까 제가 이 배농사에서 제가 많이 좀 언급이 좀 이상하게 빗나갔습니다만, 아까 일반 수생식물들은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질소가 부족하면 엄청난 뿌리 양을, 질소 양을 멈추기 위해서 뿌리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생산 능력을 가져요. 근데 부득이 겹절을 했던 우리가 경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초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초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풀이 나려면 계절적으로 풀이 나는 식물들 종류가 다 달라요. 겨울에는 전부 다 독새풀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라도 말로는 독새기라고 그러죠. 독새기가 싹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여 앞에 어렸을 때 보면 저쪽에 차도 있는 데가 전부 다 고노이라고 합니다. 고노이나 오래된 노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물이 겨울에 빼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차 있어요. 그래갖고 스케이트도 타고 뭐 우리 그랬었는데 그런 땅에는 절대 독새풀이나 이런 게 안 나는겁니다. 그게 겨울에 물 잡아서 농사 짓는 자연재배하는 하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원리가 정상적으로 벼농사를 짓게 되면은 가을 거지가 끝나게 되면 물을 다시 잡습니다. 물을 잡아서 다른 풀이 나지 못하도 물을 방방에 대놓고 겨울이 되게 되면 발화가 다른 잡초들이 발화를 안 하게 되면 물을 뺐다가 이듬해 경칩이 되면 다시 물을 넣어서 그다가 내가 이양하기 한 일주일 전째 4, 5일 전쯤에서 물을 빼고 다시 이양하고 다시 물 잡는 형태가 우리 자연재배 형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볏짚을 내가 못 걷어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겨울에 물을 가을 이후로 저수지 밑에가 버섯이 물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경운을 하는데 경운이 얇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일반 농사이고 비슷하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양을 해도 무방하다. 내가 볼 때는 비료나 이런 퇴비만 안 준다면 자연재배가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저기 자연재배에 적합한 땅이라든가 뭐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연재배에서는 반드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첫 번째 제일 좋은 조건은 지하 수위가 낮아야 됩니다. 물이 없는 곳이라 됩니다. 물이 없게 되면 뿌리가 충분히 뿌리 양을 확보할 수 있고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있게 되면 아무리 제주를 내가 피워도 노랗게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수분이 많아요. 그런 땅을 피우셔야 되고 건조한 땅을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지하 수위가 낮은 토양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토양을 찾으려면 경사지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밭토양하고 논토양하고 수준 차이가 나죠. 논토양에서 그걸 극복하시려면 하우스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대표적인 그 비옥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갈떡이든 모래땅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내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키우는 이걸 나고 한 1년 키우다 수확을 키우는데 이걸 자연으로 들어가기 가능합니다. 아까 그 일반 자연재배, 그런데 그중 1, 2년 그 정도 끝나고 그러고 돼서 그냥 안 줘버리면 자연재배입니다. 자연재배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매년 하던 설명인데, 자연재배 그러면 자연과 재배는 두 개 말이 전혀 반대 방향 이야기입니다. 상충되는 언어죠.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고요. 재배는 인간이 심어서 가꾸고 기르는 겁니다. 재배는 인간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자연은 인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말이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자연재배에서 자연은 토양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건들지 말고 인간이 관여하지 말아라. 그걸 갈아엎지도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연의 땅 위에, 자, 인간이 심어서 가꾸고 기르다. 그 땅 위에 심어서 가꾸고 기르는 게 자연재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자연의 땅 위에 퇴비도 주지 말고 농약도 주지 말고 땅을 갈아엎지도 말고 비료도 주지 말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마. 제주 뭐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그 땅에 단지 우리 인간이 내가 원하는 작물을 심어서 가꾸고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정성스럽게 가꾸고 기르는 게 자연재배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분. 예. 선생님, 저 뒤에 보이는 풀관이 있습니까? 예? 관리를 어떻게 해결되셔? 풀이 없습니다. 아, 저 풀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요거 손님 오시라 갖고 제주 방치하기보다해서 저는 열심히 풀을 비웠습니다. 이틀 전, 3일 전인가 3, 4일 전 됐겠죠. 풀이 비어갖고 일시적으로 싹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다 들은 내용인지만은 이해하는 내용이지만은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충해 관리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 할 일이 생기거든 최선의 유기농에서 저는 방법에 의해서 하시라고 그러고, 자연재배 특성이 유기농과 전혀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농약할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약에 병충해가 발생했다도 확 번지질 않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는 적어도 한 10%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정도는 그냥 자연을 위해서 내놨다고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농약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자연재배입니다. 최근에 자연재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나 그런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와 부사님의 생각은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껄끄러운 질문입니다. 근데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미생물은 전부가 다 분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건 유기물을 분해하고 그걸 갖다가 어떤 특정 미생물식의 효자 것을 엔자임 와서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이 돈 벌려고 하냐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미생물은 좀 특별한 미생물입니다. 합성하는 미생물입니다. 그걸 배양하는 기술을 제가 확보를 했고, 그걸 하게 되면 자연재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미생물 엔자임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고전압 유발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자연재배를 단축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더 이상 뭐 질문을 계속 토론하면 제가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더 이상 토론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니까 자, 예. 예. 그 전체가 보니까 다 같은 명칭에 다 명칭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과나무에서 제가 극복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걸 갖다가 남부르 뭐라고 하죠? 이 병명이 까불까불해 이렇게 타는 것은 지금 제가 사과나무를 10년 이상 키웠는데도 극복 못하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누가 뭐 법제 유황이라고 해갖고 갖다 주면 틀림없이 100가닥 했는지 올해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데 저는 사과나무에 대해 바라고 기대는 게 뭐냐면 네 스스로 그걸 이겨내길 바라는데 제 농장만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저기 전라도 가면 일반 농사를 짓다가 올해 그 폐농되는 사과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관리를 안 했어요. 그 가서 우리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 아, 저 땅, 저 농장은 괜찮은데 왜 우리 것만 그래?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근데 저거는 오는 것 같은데 저게 결국은 살균제로 듣는 건데 살균제를 안 하고 극복을 하려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걸리고 틀림없이 극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봉기를 씌우니까 80, 90%는 극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봉기를 또 자신있게 법제 유황이 된다 해서 안 씌웠는데 또 안 되네요. 그래서 또 올해 한 해 또 수확량은 별 볼 일 없이 또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자연재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포도나 복숭아나 자연재배해서 당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맛있게 수확을 하시는데 모든 자연재배를 하면 과실이 다 그렇게 맛있고 당도가 높게 되는 것이 너무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비료나 농약을 하지 않고 지금 재배를 하는데 당도나 이런 건 맛이 차이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폐비는 하잖아요. 폐비는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릎을 이야기가 안 하는데 뭐 칼슘이나 뭐 난각칼슘이나 아니 바닷물이나 뭐 요황이나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해서 당도를 올리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만 이야기할게요. 그것이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전부 다 제 책에서도 받게 되고 고전압과 저전압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전압에 이르는 물질들은 아까 얘기한 식초라든가 산이라고 그럽니다. 산 종류는 전부 다 저전압이 있다. 그리고 그 대표 저전압의 선봉에 있는 게 질소고 인산입니다.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인산과 질소가 배제되어 있고 아까쯤에 산이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물질들이라면은 고전압은 유발을 시키는 물질이 있어.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또 칼륨이나 이런 것들은 반대로 아주 식물을 강하게 만드는 물질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사용해도 인위적으로 사용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비료라는 데 그것이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영양제를 갖다 아미노산 제제라는 이런 건 다 질소 화합물 제제거든요. 이런 걸 사용한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 의사를 갖고 있고요. 또 미생물을 배양을 하다 보면 미생물들은 식물을 어떤 물 유형을 갖다 분해해야 됩니다. 분해하게 되면 약해져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은 미생물 제제라든가 이런 것도 응급상황으로 쓸만한 제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예. 밭에 비닐 물칭 대신할 수 있는 도저히 풀고 가서 못하겠더라고요, 농사를. 비닐 멀칭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기도 하고 또 듣기 거북스럽기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소한에 이렇게 하십시오. 비닐 멀칭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솔직히 말해서 나 먹고 나 팔아먹을 것만 한다면 자연재배 가능합니다. 내가 풀 내고 하는 건데 대량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솔직히 말해 비닐 멀칭 부분에 풀지 제거 작업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정도가 되냐면 나도 올해 내가 스스로가 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무멀칭으로 해서 재배를 쭉 했는데 올해는 멀칭을 했습니다.
왜 했냐? 도저히 인건비를 해당하는 것을 왜 적자나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농사 짓는 비용의 80 내지 90%가 다 제초 비용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제가 특히 거북수 춘다면 몇 년 전에 상처를 했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좀 농장을 방치를 했고,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 옛날에는 일을 이기고 살았어요. 근데 일을 이제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악순환에서 선순환을 바꿔보자. 그래서 작년에 몇십 년 동안 경운을 안 했던 걸 경운을 냈어요. 이거 웬걸 경운을 하니까 우선 있는 풀은 싹 제거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못 이거는 이거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으로 멀칭을 했고, 멀칭 안 한 데는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이제 뽑아서, 옛날에는 멀칭 막 경운을 해놓고 풀이 뽑히지도 않아요. 이거 이제 농사 망했다. 우리 아들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해서 가니까 또 세월이 지나니까 뭐 1년 세월도 안 됐는데 자기도 스스로 또 풀들이 자살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텀을 그나마 그렇게 쉽게 뽑히는 풀마저도 뽑을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다 왜 그냥 외국인이 지금 현재 비자 받으러 간다고 안 와버리고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답이 없고, 그래서 멀칭을 했고, 그다음 멀칭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멀칭 개념은 몇 가지 개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자연재배를 열심히 잘할 때도 어쩌냐 멀칭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토마토를 겨울에 재배를 하게 되면요, 멀칭을 안 하게 되면 크랙이라 해갖고 전부 다 파프리카가 그러니까 탁탁탁탁 찢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건 수분, 가수분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수분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은 멀칭을 해두면 그게 딱 잡혀요. 그거는 하나의 농사의 재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풀을 재배하는 방법 때문에 겨울에는 풀도 안 나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멀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풀을 당연히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멀칭하는 것도 백색 멀칭을 하게 되면은 또 기온을 떨어뜨려서 작물 생장을 우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멀칭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적으로 보지 마시고, 단지 이렇게 건조하게 재배하다 보면 우기에 올라오는 수분을 걔들이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 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고, 그러나 자연재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보다도 재배라는 개념에서는 다 통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낙엽 부토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낙엽을 갖다가 그 일반 나무 낙엽은 쌓아주게 되면 쟤네들은 썩지도 않습니다. 왜 안 썩냐면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분이, 우리는 풀은 셀룰로스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훨씬 낮은 저전함,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근데 나무 낙엽은 리그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일반 나무충이나 아무 균들이 붙어서 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비료를 안 먹는 낙엽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쌓아주게 되면 풀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은 어쨌든 본능적으로 저런 낙엽들은 풀 못 나도록 하는 기본적 아까 2차 대사 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메타볼리라고. 제가 풀이 우리 집에 있는 풀들이 유별스럽게 더 공중에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물도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처음에 십수년 전에 15년, 16년 전에 넣었던 참나무 숲이가 지금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물어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없으면 제가 네. 그 부투입에 대해서요. 그 관련해가지고 씨앗 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니까 옹사는 이야기만 전라도 말로 옹사가 다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종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조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종자를 갖다가 산삼을 채취해 갖고 산삼 종자를 채취해 갖고 내가 비료를 주고 키우면은 산삼처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놈을 산삼처럼 안 나온 놈 종자를 또 종자를 받아다가 또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농약을 몽땅해서 보면은 산삼하고 비슷해질까요? 안 비슷해질까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인삼 종자를 갖다가 키우는데, 내가 인삼 종자를 키우는데 산양삼이라 해갖고 비료도 안 주고 산에다 심고 했는데, 그러면 산삼처럼 될까요? 하긴 한데 전혀 아닙니다. 모양도 틀리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놈을 받아서 또 심어보세요. 조금 비슷해집니다. 또 받아서 심어서 3대 4대만 가보면 지냐면 산삼하고 거의 같습니다. 종자 이야기는 이렇게 가르면 게 현명할 거예요. F1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자들을 갖다가 심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는 이야기지, F1이 가지고 있는 비료의 확대된 종자들은 갖다 심으면 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놈을 또 받아 쓰면 작아지고 단단해지고, 또 받아 쓰면 더 작아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토종 종자라도 갖다가 내가 비료 듬뿍 주고 퇴비 많이 주고 키우면 물러지고 터지고 병 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 이야기로 제가 말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종자 이야기를 워낙에 사람들이 예민해서 제가 논쟁거리로 끼어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지론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농장을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뜻깊은 시간 가져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